네, 그 사회를 맡은 민주노총의 노동안전보건 부장 정재현이라고 합니다.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네. 첫 번째 세션은 작년 한 해뿐만 아니라 십수년간 이제 노동자 산재 사망 그리고 계속되는 재난 참사를 막기 위해서 열심히 투쟁했던 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8일 제정되었는데 특히 지난해 이제 아주 그 각계각층의 시민사회와 뭐 노동자 할 것 없이 뭐 종교계 할 것 없이 여러분들이 함께 투쟁해 주셔서 굉장히 큰 성과를 이뤘고 또 이제 그 제정되었지만 여전히 아쉬운 점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투쟁이었던 것 같고 그런 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지난해 같이 투쟁했고 활동했던 분들 그리고 이제 제정 이후에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현장 노동자 주체분들이랑 같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 의미와 그리고 과제에 대해서 함께 토론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다들 사실은 이제 발제미 토론자분들도 제가 같이 옆에 있는 게 아니라서 오늘 진행이 잘 될 수 있을지 좀 여러 가지 걱정도 되고 하는데 네, 그래도 함께 뜨겁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사무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질의응답의 경우에는 그 중간 발제 중간중간에 저한테 이렇게 채팅을 남겨주시면 제가 메모해 놨다가 그 토론 및 발제가 끝나고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발제가 우리 명수님께서 진행하실 건데 그 발제자분께서 소개와 이제 발제를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은 20분 정도 드린다고 했으니까 네, 27분까지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3분 정도 남았을 때 이렇게 띄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에서 활동하고 있고, 농성할 때 같이 이제 상황실에서 함께 했었습니다. 상황이 이걸 쓸 때보다 지금 경제단체들이, 우리가 반쪽이라고 평가하는 법안을 더 후퇴시키려고 해서 사실 상황은 더 나빠질 수도 있겠다. 우리 싸움이 정말 더 치열해져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첫 번째에 보면 이한빛, 김용균, 김동준, 김태규, 김동균, 홍수연, 황금미, 김일두, 세월호 참사 303명, 스텔라 대지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들 쭉 얘기했던 이 이용가님의 얘기를 먼저 이야기를 한 이유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죽음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고, 사실 우리의 이 법은 안전과 생명을 위한 법이라는 것 때문에 이 얘기를 먼저 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의 또 하나의 기억에 남는 거는 김성환님이 그 국회 앞 농성장에서 굉장히 한숨을 많이 쉬었습니다. 그날 법안이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얘기 속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이 제외됐다는 수정안이 사실 아드님이었던 김재수님이 있던 곳은 10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뭐 좀만 명의만 변경하면 5인 이하가 가능한 거죠. 지금도 사실 이 중소영세사업장에서의 사망과 죽음이라는 게 엄청난 돈이 들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안전보다는 기업의 이윤을 우선시하는 정부의 정책, 안전관리감독 부재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라서 이 부분이 이번 기업처벌법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싶어서입니다. 먼저 제가 맡은 거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의미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안은 다른 분들이 법안에 대한 평가를 해줄 거라 생각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의 의미는 사실 저는 세 가지로 크게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노동자 시민의 안전에 관한 법이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권리 혹은 시민으로서의 권리. 누구나 노동자이기도 하고 시민이기도 합니다. 물론 노동자가 아닌 시민도 있겠지만 노동자와 시민이라는 게 분리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 체계나 혹은 안전이라고 하는 안전에 대한 권리가 사실 분리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공백과 권리가 잘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건 굉장히 통합적이라는 의미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산재와 재난 참사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그건 결국에는 기업,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에 있다. 그리고 국가의 의무를 분명히 한 법이라고 하는 점에서 두 번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노동자 유가족이 주체가 된 대중적 운동이었다. 주체에서 어느 한쪽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유가족도 그리고 노동자도 다 주체가 된 운동이었다. 특히 이거는 대중적인 방식으로 아래로부터 됐다라는 점, 운동 방식과 주체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저는 의미를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노동자 시민이 안전할 권리를 법제화했다는 것은 사실 기업 체계도 그렇고 기술화된 산업사회에서 굉장히 책임이 마치 분산된 것처럼 보여서 최고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도망갈 구멍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한국의 다단계 산업 하청 구조에서는 더 그런 거죠. 그래서 위험이 아래로 여러 곳으로 튀는 형태에서 개인이 조심할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권한과 책임 있는 사람들이 죽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문제로 안전에 대한 권리가 될 수 없다. 시스템화된 사회에서 권리를 시스템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이 법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과 관련해서 시민재해나 산재는 다 노동자나 혹은 시민 개인이 감수할 문제가 아니고 불운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점, 이걸 분명히 했고, 그래서 법의 목적에서도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했고, 그게 안전보건조치 의무라고 하는 것에 1조와 4조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참사를 보는 시각, 안전할 권리를 보는 시각이 매우 통합적이라는 것, 이 통합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노동자가 안전해야 시민이 안전하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서 시민의 안전을 포기하거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동자의 안전을 포기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통합적인 방식으로 법안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방의 의무가 집어넣고 기업과 공무원을 처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목적이었지만 사실 이 공무원 처벌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게 또 한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된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평가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전까지는 노동자의 안전을 중심으로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만 2013년까지는 법안이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세월호 참사를 거치면서 시민들의 안전도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기업의 탐욕 때문이었고 국가가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자각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산재와 시민재해를 다 포함하는 법으로 2014년부터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정의당 심상정위원과 통합진보당 김성동 의원이 입법 발의했던 기업살인법은 좀 삼재를 중심으로 한 법안이었다면 2014년부터 이제 이 노동 시민사회 뭐 법 쪽에 같이 만든 법에서는 2015년에 기초를 만든 법에서는 산재와 시민재해가 다 포함되었던 법입니다. 이때도 사실 겨우 발의가 됐습니다. 10명의 국회의원을 만들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게 많은 의원들이 있었지만 기업을 처벌한다는 것 자체로 주춤하는 의원들이 너무나 많아서 겨우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을 때 그때가 저는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그럴 정도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의 탐욕에 제동을 거는 법이다. 그래서 노동자 시민의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했던데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기업 범죄다. 그전까지는 일하다 죽을 수 있지 노동자는. 왜 노동자가 죽는 거는 당연하게 생각했냐 이거죠. 세월호 참사 때 수백 명이 죽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한 해 2,000명이 넘는 사람이 한국에선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왜 노동 참사는 참사로 여겨지지 않는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특히 김용균 투쟁을 거치면서 한국 사회에서 산재도 참사구나. 노동자의 생명은 왜 중요시 여기지 않지? 라고 하는 그런 의문들, 그런 공감대가 되었습니다. 노동자의 죽음을 당연시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을 했고 군사용어로는 우리가 이제 전쟁에서 부수적 피해라고 하잖아요. 누구나 민간인이나 죽을 수 있다. 일하다가 누가 죽을 수 있지. 이런 식의 사고들을 전환하게 된 것이 김용균 투쟁의 의미였고 그것이 이후에 산재에 대한 관심을 주석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도 많은 산재 유가족들이 함께 연대하고 뭐 다시는을 비롯해서 참사의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기업의 책임에 대해서 계속 묻는 활동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필요성을 묻는 활동들을 하면서 그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기업처벌법에서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산재에 대해서 행위자만이 아니라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를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 형사처벌이라는 거는 범죄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되게 행위자만이 아니라 이게 시스템화된 범죄이고 그 의무를 위반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사업자 경영 책임자가 처벌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업처벌법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지금 경제단체들은 훼손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싸움을 멈춰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현대제철의 경우도 현대차 그룹이 이제 발주처 그래서 이제 공사기간 단축 얘기하고 그런 과정에서 대부분의 건설 현장에서나 산업 현장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죽는데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고 경영자의 책임을 우리는 물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고요. 기업 범죄를 처벌하는 원청과 경영 책임자의 처벌이 필수적인 건 산재만이 아니다. 시민재해도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경주 마우나 리조트 참사에서 대학생 9명, 그리고 이벤트 업체 1명, 194명이 부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말단 소장만 금고를 한 거예요. 수사 결과에서도 부실 시공이었고 그 부실 시공의 책임을 진 사람은 코오롱이었습니다. 그리고 리조트는 코오롱이었고 거기서는 제설 작업을 바로 옆에 있었는데 골프장은 제설을 했지만 학생들이 쓰는 이른바 돈이 안 되는 학생들이 쓰는 이 리조트 체육관에 대해서는 제설 작업도 하지 않아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죽고 중부상을 입었던 것입니다. 시민재해를 막기 위해서도 사실 원청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언론에서 뭐 보도 프로그램에서도 나는데 많은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학생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코롱이라고 하는 이 하청업체인지 알았으면 사실은 그런 구조를 전혀 몰랐고 타이틀에는 코롱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니 당연히 큰 기업이고 그래서 안전을 책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계약을 했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증언하시는 당사자들과 부모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재에서도 원청 책임과 경영 책임자의 문제를 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이 이제 얼마 있으면 또 다가올 한익스프레스 2000 참사에서도 여전히 드러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안전 의무를 위반해서 발생한 산재와 시민재해일 때 이것은 사업주의 책임이고 기업 정죄라는 점에서 이전까지는 개인의 불운으로 여겼다면 이것이 기업 범죄라는 점에서 규범의 전환, 우리의 인식의 전환이 만들어진 거고 인식의 전환을 탄탄히 해나가야 되는 것이 이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의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래로부터의 주체 운동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가 뭐 입법 전문가 혹은 국회의원들에게 맡겨서 나온 법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수많은 죽음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어떤 죄는 이게 해당할까? 혹은 이것이 빠져나가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논의하면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도 그렇고 시민재해들 혹은 반올림처럼 반도체 이제 직업병으로 사실 생명을 잃거나 혹은 중대 재해를 입는 경우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가라는 점까지 포함해서 이 법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용 자체도 사실 촘촘할 뿐만이 아니라 만들었던 입법 과정 자체가 아래로부터 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10만 발이라고 하는 점이 이제 많은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내었기 때문에 25일 만에 10만 명이 됐고 그걸 또 그러니까 입법에도 사실 국회가 안 움직이면 안 되니까 농성도 하고 또 특히 이 산재 피해 가족 네트워크 다시는을 비롯한 여러 산재 유가족, 뭐 시민재해 유가족들이 함께 했다라는 점, 또 지역에서도 많은 운동본부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12월에는 서울과 지역까지 포함해서 310여 개의 단체가 함께 했다라는 점에서 아래로부터의 운동이 만들어낸 성과다. 이거는 뭐 뛰어난 개인이거나
어떤 영웅적 인물이 만든 게 아니라 함께 만들었다는 점. 특히 노동자와 유가족들이 중심이 돼서 농성투쟁과 단식투쟁을 하면서 만들어졌다는 점이 되게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로텐도롤 안에서 유가족들이 뭐 농성할 때도 그렇고 이 김일성 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단 한 줄의 법조문이라도 다시 건지고 싶은 마음으로 절박하게 투쟁했다." 이런 절박한 투쟁이 또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국회의원들이 무시할 수 없게 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은 그 외에도 뭐 이 함께 이 건설노조가 뭐 농성투쟁도 했었고요. 뭐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투쟁이라는 비정규직 당사자들도 단식 노숙투쟁을 하면서 절박함을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함께 이 공감대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제로는 이전에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운동본부에서 했던 평가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과라고 한다면 하청 말단 가리자만이 아니라 경영 책임자의 의무와 처벌이 도입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경영 책임자가 분명히 명시되었고 이거를 지금 훼손하려고 경제단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청 처벌이 가능했다. 현재 이 2조에서 종사자를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로 확정했고 5조에서도 도급 용역 위탁의 경우 모두 경영 책임자가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어 사내하청만이 아니라 사회하청도 일부 적용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산업과 다르다라는 점, 이제 그런 점에서 되게 의미 있는 법이고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라고 하는 점에서 원청의 처벌이 적용된다라는 건 되게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시민재해에 대해서 경영 책임자 처벌과 원청 처벌,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요.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시설 이런 시민들에게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서 경영 책임자와 원청 처벌이 도입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제조물 책임법, 가습기 살균제 이후에 만들어진 제조물 책임법보다 더 확대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손배에도 3배가 아닌 이제 5배 이내로 도입되었습니다. 뭐 가장 많이 얘기한 것 중에 또 하한형이다. 상향형이 아니라 하향을 했었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었으며 질병에도 적용됐다라는 점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전문가 심리전차 참여 제도가 도입되었다는 겁니다. 기존 보면 기소와 재판에서 피해자의 의견이 이제 반영이 될 그런 통로가 전혀 없었는데 이제 그런 통로들에 대해서 어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과제는 앞서 계속 얘기했던 적용 제외, 적용 유예 이런 것들이 가져올 편법, 아까 이제 김 선장님 예를 들었는데 그런 편법과 안전조치 부재에 대한 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정부 여당이나 야당이 계속 얘기하는 거 중소상공인 영세상공인 보조 뭐 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이런 허구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운동으로 벌여야 한다는 겁니다. 사업장 규모가 영세하다고 해서 안전을 소홀히 하도록 면책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지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는 원칙과 그것을 지원하면 되는 문제지 오히려 제외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해야 되고 그러려면 운동이 필요하다. 프레임을 깨는 운동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무원 처벌과 형량이 낮아진 것들을 제대로 세우는 것. 그다음에 발주처 처벌과 인과관계 추정. 이게 이제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이 추정 조항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우리도 좀 운동을 해야 한다. 특히 이제 발주처 처벌의 경우는 중대재해처벌법뿐만이 아니라 다른 법안을 통해서도 넣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형량 실질화를 위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원안보다 이제 경영 책임자의 의무는 구체화됐지만 사실 인과관계 추정이 빼졌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판 과정에서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모니터링과 계속 개입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제대로 된 법이행과 이제 시행령 제정의 개입이 필요하다. 앞서 말한 경제 5단체가 지금 이 더 진짜 누더기로 만들려고 저희가 이제 "반쪽의 법안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반쪽도 이제 싫은지 누더기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그런 속에서 시행령 제정도 제대로 해 나가는 것들이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첫 번째 발제 고생하셨습니다. 그 참고로 5쪽에 그 중대재해기업처벌 재정연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재정운동본부라서 아마 네. 이거는 네, 나중에 최종 자료집에 좀 수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는 이 법, 우리가 우리의 투쟁으로 제정한 법의 주요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그 우리 운동본부 활동도 계속 같이 해오시고 법안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셨던 최정화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자료집 11쪽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발제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정학입니다. 저는, 저는 방송대 법학과에 있고요. 작년에 그 중대재해법 운동본부에 이제 같이 해서 한 1년간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여간 그 좋은 결과가 있어서 상당히 보람이 있고 또 아주 좋은 분들하고 또 이렇게 노동자들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어서 아주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제 법의 뭐 내용에 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는 것인데, 사실 뭐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전에 명수님께서도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셨고, 그래서 특별히 새로운 것은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법률 제정의 의미에 대해서 뭐 이제 이 법이 처벌법이니까 제가 또 형사법 전공이고 형법이나 기업범죄 시각에서 이제 보면 결국 이게 지금 산업재해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해야 된다거나 또는 이제 뭐 기존에 산업법이 있었으니까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필요가 이제 법적으로 인정됐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그 명숙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제 형사범이라는 인식이 분명하게 이제 인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이 산업재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그 산업법에 의한 처벌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미약하게 이루어져 왔다. 실제로 이제 자유형 같은 걸로 처벌된 비율을 보면 뭐 채 1%도 되지가 않죠. 대부분이 이제 뭐 한 4분의 3 정도가 벌금으로 처벌이 되는데, 그 벌금도 아시다시피 뭐 기업이 평균 뭐 400만 원치 안 된다거나 이렇게 됐기 때문에 처벌이 대단히 미약하게 이루어졌다, 져왔다. 그래서 이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주장을 했던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고, 국회도 이제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것이 이제 뭐 안전한 노동의 권리라든지 이런 것이 공식적으로 인정이 됐고,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요걸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명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용어의 문제가 좀 있어요. 용어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산업재해, 중대재해. 안녕하세요. 이 법도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불러왔기 때문에 사실 이 말을 바꾸기가 쉽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예컨대 재해가 아니라 안전범죄 이렇게 부르는 것이 어떠냐.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동일한 사건을 놓고 이것이 재해냐, 사고냐, 범죄냐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재해나 사고라는 용어를 반복해서 계속 사용하니까 이게 마치 이제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다 그러면 이게 불가피한 것이다라든가 어떤 뭐 우연한 요소가 개입이 됐다든가 또는 뭐 이제 뭐 과실이 있다든가, 특히 이제 개인의 과실이 있다든가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갖게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재도 행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충분하다, 이런 이제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용어를 범죄라는 것으로 바꾸게 되면 분명히 이것은 이제 형벌이 따라야 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범죄하면 이제 우리가 바로 이제 고의 같은 것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고, 도덕적인 것을 생각하게 되죠. 이제 도덕적인 판단을 하게 되고 나쁜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이제 용어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인데, 여하튼 이 법이 적어도 지금 형벌을 규정하는 형사법, 처벌법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적어도 법적으로 인정됐다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인식을 좀 많은 사람들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이 법에 관계되는 법률가들이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 이 재해 문제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았던 것은 기본적으로 이 법률가들이 뭐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굳이 범죄라고 잘 생각을 안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무슨 특히 무거운 형벌로 처벌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기껏해야 뭐 과실범 정도로 여겨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법률 제정의 첫 번째 의미는 그래서 이것이 법적으로 분명히 범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확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이것을 국가가 또는 정부가 어떤 이 산업 재해 문제에 대해서 일정한 가치 판단을 했다, 이렇게까지 이제 평가해 볼 수 있는 거죠. 진짜 국회가 그랬는지는 좀 의심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이것이 형벌이 부과돼야 되는,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이제 도덕적인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런 판단이, 가치 판단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위와 결과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드렸지만 산업법으로 왜 안 되는 것이냐, 이런 이제 반론이 뭐 많이 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산업법의 경우에는 직접 행위자가 처벌되는, 또는 뭐 기껏해야 이제 현장을 관리하는 안전관리 책임자가 처벌되는 이런 것으로 이제 해석돼 왔기 때문에, 물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산업법을 통해서도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또 그런 사례도 실제로 몇 건 있죠. 있는데 그것이 쉽게 되지 않은 것은 전통적인 이제 이런 법리에 의하면 결국 결과에 직접 연결이 되는, 결과를 직접 만들었다, 이렇게 유발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직접 행위자, 그다음에 이제 또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 이런 사람들이 결과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법적으로 해석을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러니까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경영 책임자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가 어렵다. 특히 현대 기업 구조는 더 대규모화되고 의사결정이 분산화되고 기업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이제 더 어려워지겠죠. 이렇게 해서 기업이나 기업 경영자의 관여 행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나 기업 경영자의 관여 행위나 또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의 입증이 어렵다. 그래서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에서 두려고 했던 것인데, 이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동안의 산업법 판례를 보면 뭐 이제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판례가 있다만, 대체로 이런 식으로 피고인이 이제 경영자죠. 경영자가 사고 발생 당시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해서 이런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 것을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산업법으로 경영자를 처벌하려면 경영자가 그 사고가 지금 발생할 것 같다든지, 뭐 발생 당시의 그 상황, 이런 것을 적어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걸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뒀다든가, 이런 식의 고의 또는 뭐 미필적 고의, 이런 정도가 인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판례에 일관된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경영자가 처벌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이제 제한되는 것이죠. 그래서 산업법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업과 기업 경영자에 대한 이제 형사 책임을 강화하는 식으로 이 법이 이제 구상이 됐던 것인데, 아시다시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시작뿐만 아니라 작년까지는 사실 그렇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기업을 처벌의 대상으로 처음에 많이들 생각을 하셨죠. 특히 이제 여기에는 그 이른바 영국의 그 기업과실치사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또 일정하게 또 영향을 주었죠. 그래서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이라고 하는 게
영국 같은 이제 영미법 계열은 이제 오래전부터 기업을 상당히 강하게 처벌해 왔었는데 그 법이 의미가 있는 것은 이제 그 전에는 이른바 종속 모델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기업이 처벌이 되는데 그 처벌의 근거가 뭐냐? 그럴 때 결국 사람이 하는 이 행위자가 하는 행위의 그 책임, 사람이 갖는 책임이 있겠죠. 그 책임을 기업이 대신 지는 것이다. 이렇게 봐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업과실치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처음으로 기업이 그냥 독자적으로 책임을 진다. 행위자의 책임과 관계없이 행위자가 처벌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기업이 독자적으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만든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보고 우리도 그런 걸 좀 도입해보자. 기업에 대해서 기업이 독자적으로 책임을 지는 이제 독립 모델이라고 이제 불렀죠.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독립 모델로 인정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이제 처음에 시작이 됐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이제 기업 범죄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기업에 대해서 구조적 책임을 인정하자 이랬는데 이제 작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기업뿐만 아니라 경영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했고 그게 이제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구조적 책임이 뭐냐, 이게 이제 쉽지 않은 문제인데 결국 그 직접 행위의 어떤 배경이나 구조가 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안전 시스템 관리 유지나 안전 교육 점검, 뭐 안전 인력과 예산 확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판례가 이제 있긴 있습니다. 2019년에 아시아나 항공 비행기가 샌프란시스코에 착륙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이 사고에 대해서 이제 국토교통부가 운항 정지 처분을 내렸어요. 이 조종사 두 사람을 처벌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항공사에 대해서 운항 정지 처분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항공사가 이제 계속 상소를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났는데 이게 위법이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조종사 편조에 관해서 이 회사가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했다. 그러니까 조종사가 두 사람인데 두 사람 다 이 국제 노선에 대해서 특히 샌프란시스코 공항이 상당히 착륙하기 어려운 공항인데 여기에 착륙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 다 그렇게 편조한 것은, 조를 짠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지금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조종사들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 훈련 등이 실시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이 회사가 선임감독상의 주의 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본 걸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구조적 책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지금 운항 정지 처분이기 때문에 이제 형사 판결은 아니죠. 행정 처분이죠. 행정 처분에 대해서 이런 구조적 책임이 지금 인정된 사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형사 책임에서 이런 것이 인정될 수 있겠느냐? 이건 대단히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달에 세월호 사건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아시다시피 다 무죄가 선고됐죠. 근데 재판부가 그 한 얘기 중에서 판결문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재판부가 한 얘기가 언론에 보도가 돼서 이제 이렇게 제가 써봤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형 인명사고에 대비해 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 이 해양경찰이 대형 인명사고 훈련이라든지 구조 훈련이라든지 뭐 그 전에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이런 교육 훈련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뭐 어떤 이 경찰의 어떤 체제를 잘 정비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알겠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걸 형사 책임으로 볼 수 있겠느냐? 이런 뭐 고의 또는 과실 행위가 체계를 정비하지 않은 이런 행위가 세월호 사고 발생에 대한 원인 행위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거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과실의 범위가 대단히 확장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판결도 지금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한 이제 판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이 확대해서 보기는 형사 책임의 문제는 어렵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구조적 책임을 이 법에 집어넣으면서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상을 해 봤던 겁니다. 이게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구조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었고 책임이 있지만 인정되지만 이것이 실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어떤 반론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인과관계 조항을 이제 집어넣었던 것인데 아시다시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이게 사실 쉽지가 않은 문제죠. 인과관계를 그렇게 이제 쉽게 인정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전통적인 이게 형법의 그 범죄 성립 요건이기 때문에 대단히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이 이제 구조적 책임으로 이제 지금 법에 이제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여전히 이것이 지금 이게 이제 바로 문제가 되는 그 4조의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라고 볼 수 있는데 여전히 지금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이냐,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이것이 지금 잘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과 경영자에 대해 형사 책임을 강화하는데 우선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전에 이제 산안법에도 양벌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법정형을 올렸고 보안 처분을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다 빠지고 지금 이제 공표, 법률사실 공표 이거 하나만 남았죠. 이것도 사실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하나는 들어갔고, 그다음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제 들어갔고요. 이렇게 됐고 경영자에 대해서는 사실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었는데 산벌 규정을 두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산안법을 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중대재해법은 바로 경영자에게 직접 안전 의무를 부과한다. 그러니까 마치 기업에게 독자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처럼 경영자에게 직접 독자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그걸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한다. 위반해서 바로 형사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해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는 거죠. 이것도 조금 이제 부족한 점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경영자에 대한 구조적인 직접 안전 의무를 규정한 것이고 저는 이것이 경영자 처벌에 대한 독립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안법과는 차이가 나는 것이죠. 산안법은 행위자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과에 대해서 직접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바로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 행위자가 처벌이 돼야 형사 책임이 있다라고 인정이 돼야 기업이든 경영자든 처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산벌 규정을 둔다 해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지금 이 모델은 이 중대재해법이 택하고 있는 모델은 행위자와 관계가 없어요. 행위자가 처벌이 되든 말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행위자 형사 책임이 인정되든 안 되든 간에 그냥 경영자가 갖고 있는 자신의 의무를 위반하면 바로 경영자를 처벌한다.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경영자 처벌에 대한 독립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역시 제가 제일 이 법에서 가장 이제 그 중요한 의미로 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경영자에 대해서 자유형이 도입됐다는 것입니다. 자유형이 저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형이. 그래서 왜냐하면 기업에 대한 처벌을 아무리 강화한다고 해도 기업은 결국 벌금형밖에 이제 부과할 수가 없죠. 근데 벌금형이 갖는 여러 가지 이제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출 효과라고 부르는 거는 이게 이제 형벌 효과가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내는 것이지만 그게 기업 자신의 돈이냐, 결국 이게 누구 돈이냐, 뭐 기업의 주주의 돈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기업의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사람들의 이제 그 재산이라고 볼 수도 있죠. 심지어 소비자의 그 재산 피해가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결국 뭐 이 벌금을 결국 뭐 무슨 뭐 가격을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출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방의 함정이라고 부르는 벌금형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이제 예방의 함정이 있는데 벌금형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낮게 해버리면 아무 효과가 없고 그렇다고 너무 높게 해버리면 이 벌금을 내지도 못할 뿐더러 벌금을 내게 되면 말하자면 그 기업이 이제 도산해버리는 상황이 되는데 이것을 이 법이 의도한 것이냐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대개는 그렇게는 말하기 어렵겠죠. 기업으로 하여금 안전 의무를 잘 갖추게 하는 게 목표인데 벌금을 통해서 기업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상황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게 일종의 딜레마에 빠진다
낮추지도 못하고 높이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예방의 함정입니다. 그 다음에 본질적으로 결국 뭐 벌금이든 뭐 징벌적 손해배상이든 다 이제 이게 그 재산형이죠. 돈으로 해결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결국 이게 이제 이런 범죄 문제를 지금은 이제 안전범죄니까 안전문제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이라고 하는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자는 얘기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노동자가 사망했거나 뭐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그럼 돈 내고 뭐 처벌 다 해결되는 거다. 손해배상 해주면 되는 거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제 도덕적 가치의 문제와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한 형벌이 선고가 돼야 되는 자유형이 선고가 돼야 되는 그런 문제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봐야 한다. 이렇게 이제 뭐 어떤 사회적인 합의를 하고 법이 그렇게 선언을 해주는 것이 선언뿐만 아니라 집행도 해야 되겠죠.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자유형의 도입이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실제로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유형이 도입되게 되면 경영자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달리하게 된다는 거죠. 경영자도 재산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사실 이것을 그 말하자면 기업에 전가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 대신 벌금을 내줄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기업 범죄의 경우에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경영자에게 자유형이 선고되게 되면 이건 다른 문제죠. 기업이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자가 이제 자기 개인의 문제로 이것을 생각하게 된다. 이제 그러니까 기업의 이해와 경영자의 이해가 달라지는 것이죠. 벌금일 때는 이게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데 자유형에 대해서는 경영자 자신의 책임이기 때문에 오롯이 자기가 이제 선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업의 이해관계에 반해서 행위하게 될 가능성이 생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신에게 부과된 안전 의무를 이제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게 좀 이제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 원천의 책임이 인정한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죠. 이건 이제 명수님이 잘 말씀해 주셨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징벌적 손해배상의 문제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이게 이중 처벌이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반론이 있을 수 있어서 그렇지 않다. 이것은 결국 이제 과잉금지의 문제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법에 규정된 것을 보면 배수가 5배로 제한됐고 면책 규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배상을 결정할 때 고려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과잉이 안 되도록 조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 실제로는 사실 징벌적 손해배상이 규정된 다른 경우에 이게 그 손해의 몇 배로 그런 배상이 인정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법원이 아직도 보수적이기 때문에 되게 그대로 그냥 한 배 남짓한 배상액만 인정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이 사실 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규정된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 어떤 역할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배상액을 높여서 선고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이제 이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만 역시 시민재해가 이제 같이 규정이 됐죠.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안전범죄로 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포괄하는 안전범죄 처벌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내용은 이제 앞에 다 말씀드린 거고요. 한계의 문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역시 또 잘 아시는 것이고 또 우리 뒤에 이제 토론하시는 분들이 다 얘기하실 것 같고 아마 저보다 더 잘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하기로 하고 저는 한 가지만 이제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합니다만 상당히 이제 역시 저는 의미가 있는 법이라고 보고 특히 경영자 처벌을 이제 이렇게 새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역시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집행되느냐 하는 문제죠. 법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떻게 활용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계시는 많은 분들은 말하자면 어떤 하나의 그 도구를 무기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쓰지 않으면 이게 별 그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앞으로 잘 쓸 것이냐 이런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이제 뭐 뒤에 다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시행령이 어떻게 제정되느냐 그 다음에 이 안전범죄에 대한 수사권이라고 할까 수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수사는 누가 할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떤 뭐 수사의 기준이라고 할까요? 기소의 기준이라고 할까?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나갈 것이냐. 그래서 결국 재판을 하게 될 텐데 재판에서 또 어떤 형벌이 선고될 것이냐. 이런 데 대해서 뭐 그렇게 하시겠습니다만 계속 관심을 갖고 또 계속 비판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이 법이 앞으로 효과가 있는 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의미 있는 법을 만들었고 이제 기업 경영자를 이제 자유형으로까지 처벌할 수 있게 만들어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남은 과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토론을 진행할 텐데 그 과제들 중심으로 발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첫 번째 토론인데요. 저희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이제 반쪽짜리 법안이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점이 그 50인 이상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이제 처벌 3년간 유예,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도 되지 않는 이런 이제 결국에 안전과 생명에 있어서도 누군가를 배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이 되었는데요. 그런 아쉬움과 과제에 대해서 우리 이 건강권 포럼을 참여하는 사람들 그리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고민들을 같이 나눠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유정옥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공유정옥 동지 나와주세요. 네, 저는 뭐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어쩌면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그 경기 동부 근로자 건강센터라는 곳에서 작은 사업장들을 방문하는 일을 지금 한 7년째 하고 있고, 그 전에도 한 7년 정도 그 보건관리 대행기관에서 간간히 일을 하면서 주로 뭐 100인 전후의 사업장들을 다녔습니다마는 뭐 때로는 한 10명, 20명 이런 사업장들도 한 지난 15년 동안 그래도 가본 곳들을 꼽으면 수백 곳은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제조업이기는 했지만은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전체적인, 그러니까 이 법을 가지고 뭐 마치 산안법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것 그렇게 우리 생각하고 법 제정 운동을 했던 것도 아니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보아왔던 많은 사업장들 중에서 이런 법이 있지 않으면 도저히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곳이 있다는 걸 너무 구체적으로 체감해 왔기 때문에 어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뭐 이것이 얼마만큼의 효과성을 가질 것이냐는 가늠할 수 없을지언정 정말 매를 들어야 하는 사업주들을 고칠 길이 없었는데 '이런 게 생겨야 한다. 꼭 생겨서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말씀을 그냥 좀 드리는 건데요. 크게 세 꼭지로 정리를 해 봤고, 우선은 이제 이번 주에 나왔던 그 뭐 경총 대한상의, 전경련 등등이 내놓은 이 처벌법을 다시 개정하자라는 요구 사항들 중에서 제가 맡은 토론 내용과 관계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50인 미만 유예 기간 동안 사고가 나면, 하청에서 사고가 나면 걔네는 처벌 안 받는데 원청만 처벌받을 수도 있지 않냐. 그건 모순이고 형평성이 안 맞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또 하나는 이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만들려면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내년 1월까지 9달이나 남았는데 확보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법을 잘 준비해서 완벽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규모에 상관없이 2년 동안은 유예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애초에 50인 미만 유예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 속뜻, 네,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뻔한 속뜻을 이렇게 그냥 보여주는구나 싶었고요. 그냥 하기 싫은 거죠. 네. 그리고 사실은 관리 체계를 위해서 전문 인력을 갖추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거는 인칭이 쓰여져 있지 않지만 주어가 대기업인 게 되게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네, 사람을 다 뽑을 수 없어서 우리가 관리 체계를 못 만든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만큼 그냥 안 해왔다는 걸 이렇게 쉽게 고백하다니. 그리고 산안법에 의하면 그런 관리 체계를 두어야 하는데, 네, 그걸 두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 고백과 함께, 와, 이 법을 제정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인력 충원을 생각하게 된다니 법이 되게 효과가 있나 보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었고요. 마지막으로 법을 완벽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달라. 억울하다. 준비를 우린 열심히 하고 싶으니까 벌부터 주지 말고 시간을 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에 사실 이걸 문서를 보고 한두 분께 여쭤봤는데 일리는 있다. 속내는 괘씸한데 사실 당장 내일이고 모레고 문제 터지면 되게 억울할 것 같긴 하다는 반응을 뜻밖의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운동에서 이런 지점을 좀 섬세하게 풀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1차적으로는 사실 2년이 아니라 20년을 줘도 니네는 못해 라는 게 사실 정답이거든요. 안전보건에 완벽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법을 완벽하게 지킨다는 것은 사실 그냥 법에서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는 그 중간에 있는 촘촘한 안전과 건강의 그런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노력들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랑 다를 바가 없거든요. 사실 이거는 그냥 말이 안 되는 건데 2년을 주면은 완벽하게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나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냥 처벌을 면할 국리를 하기 위한 시간이 2년이라는 건데 이 지점에 되게 어떻게 생각하면 좀 힘줘 말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차피 형벌, 형량을 가늠하고 이러는 과정엔 뭐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되게 많은 시간과 일정하게 사회적 역량이 소진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판례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주의 노력이나 이런 사정을 따져가면서 형벌을 정하면 될 문제인 거지 무턱대고 그냥 유예하고 이런 건 별 의미가 없구나. 오히려 50인 미만도 뭐 그렇게 유예할 게 아니네. 50인 이상 사업장들이 억울하다면 다 유예하지 말고 대신 실제로 처벌을 논해야 할 때, 그럴 때 이제 감안을 해주자. 네,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사실은 정답에 가까운 접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장의 규모는요, 좋은 척도가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많이 고민되는 지점이죠. 5인 미만까지 억울한 사람들도 있겠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100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해서 다 역량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업주의 품성이나 관심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고요. 뭘 하는 사업장이냐,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사업주의 경영 역량이나 안전보건 관리 역량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5인 미만 뺀다 이렇게 했던 거는 사실 가장 명쾌한 답은 누구도 모르겠지만 몇몇 동지들과 토론을 하면서 사실 정리가 된 거는 그냥 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워서겠구나. 이해는 간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5인 미만 사업장이 한 5천 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법에서 적용 제외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5천 개는 다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100만, 200만 이렇게 넘어가고 300만 사실은 더 많을 수도 있겠다. 이러니까 법을 만들어 놓고 적용한다고 말만 해놓고 이걸 실제로 가서 지도도 못하고 감독도 못하고 법 집행도 못하고 과태료도 못 때리고 이러면 이건 정말 오히려 법 자체가 폄훼될 수 있지 않겠느냐, 혹은 그렇게 해서 욕먹고 싶지는 않다, 혹은 어떤 이유에서건 어쨌든 법을 적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말고는 5인이라는 기준을 만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안전보건은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작은 사업장에서 더 취약하고 숫자가 많은데 내버려져 있어서 맨날 사각지대라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큰 사각지대는 없죠. 큰 방에 사실 조명 비치는 건 딱
한 군데만 있는 거고 그 나머지 모든 곳이 암흑인 이런 사각지대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벌법만이 아니라 사실 노동관련법이 그러하고요. 우리는 사실 그런 답이 없이 처벌법부터 적용을 하면 너무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예방과 보호를 위해서 5인 미만은 그냥 빼고 생각하자라는 식으로 너무 오래 방치해 왔다라는 점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억울해지지 않게 빨리 더 분석적으로 전략적으로 작은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대책을 만들자라는 거에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이고요. 네. 5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외를 다 하는 건 사실 합리적인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5인 미만이면서 뭐가 어쩌고 이런 조건들이 들어간다면은 한번 토론해 볼 여지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저는 이걸 뭐 그림을 좀 그려보고 싶었는데 사실 뭐 정규분포도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가봤던 작은 사업장들에 대해서 경험을 좀 마지막으로 한 2분만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남의 집에 가면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사실 어쩔 수 없이 약간 평가를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뭐 위생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네, 딱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어 방이 굉장히 뭐 지저분하다. 뭐 화장실에 딱 들어갔는데 변기가 쓰고 싶지 않은 거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남의 집이건 뭐 어디 식당에 가건. 네. 그런 인상을 사실은 작은 사업장에 가면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작으니까요. 한 열댓 명 일하고 있는데 공장 딱 들어가는 순간 느낍니다. 냄새도 나고 뭐 소리, 눈으로 보는 것, 조명부터 바닥의 상태 이런 게 여기서는 사업주가 그래도 되게 자기 집 안방처럼 정말 관리하는구나.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구나. 아이고 근데 이게 틀렸네. 사장님 이건 틀렸어요. 이건 요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조언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이 극소수 있습니다. 대다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장님을 만날 수 없고 네 뭐 현장에 뭐 그냥 가서 이렇게 일하는 분들과 직접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고 대다수는 입원에 해당하는데요. 그러니까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안전보건과 관련해서 들어가면은 누굴 만나느냐 하면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유일한 직원 뭐 총무도 하고 세무도 하고 입출고도 하고 이런 거 다 하는 분이 작업 환경 측정 건강검진 결과표를 철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딱 거기까지만 아는 분이 저희를 응대를 하는 정도예요. 이게 아마 99%일 거고요. 그다음에 아주 극단적으로 되게 작은 수이긴 하지만 너무나도 들어서기 무서운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서 보는 이게 현실인가 싶을 정도의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곳에서는 굉장히 이질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현장 앞에 사장님 외제차가 한 대 서 있다든지 뭐 사무실에 이런 실무를 담당하는 분 말고 뭐 공장장 있네, 이사님 있네 하고 앉아 있는데 뭐 사장님 아들이거나 이런 데들 있어요. 얘기 들어보면은 거기서 사람 몇 사람 뭐 죽어나고도 이상하지 않은 듯한 느낌이고 팔 부러진 적은 있는데 괜찮아요. 뭐 주의를 줘도 말 안 들어요. 외국인들 다 진짜 더러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정말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잡아야 되는데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설득하고 지도를 해도 안 되고요. 사실 저는 쫓겨난 적도 있어요. 저의 정체를 알고 근로감독관도 아니고 그냥 보건관리를 도와주러 온 사람인데 거부해도 상관없구나라는 거를 알아차린 순간 물건을 집어 던지면서 쫓아내서 간호사와 제가 울면서 도망 나온 적도 있거든요. 네. 그런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났고 뻔히 해야 하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 사업주는 사업 못하게 해야 됩니다. 네. 저는 사실 이 법이 바로 그런 제가 본 것만 해도 한 열 몇 군데는 될 텐데 전국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업주 단체들은 그들을 대변하지 않아요. 사업주 단체들에게도 그들은 독이에요, 사실은. 그런 점을 좀 착목을 하고 작은 사업장에서 정말 못된 사람들이 있다. 당신들의 명예도 같이 훼손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점도 저는 꼭 그들에게 얘기를 해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 거냐? 운 나쁜 노동자들 몇 명, 사실은 몇 명이 아니라 1 년에 몇백 명씩 죽어 나가도 그냥 사업을 계속 할 수 있게 보장하는 사회로 계속 유지를 할 거냐? 아니면 그런 극소수의 정말 사업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은 사업을 못 하게 만드는 그런 최소한의 안전망을 가진 사회로 갈 거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워낙 그 많은 현장을 다니시면서 느꼈던 고민들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더 토론이 풍부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토론인데요. 그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안전보건 활동을 하는 분들이나 이런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늘 이제 심장이 철렁하는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바로 그 특고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 과로사 이 문제일 것 같아요. 이제 워낙 많은 노동자들이 계속 죽고 있는데 사실 되게 좀 무기력할 정도로 뭔가 잘 해답이 보이지 않는, 이게 해결될 기미가 보일까 걱정이 들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특고나 하청 노동자에게도 적용되는 법이다 보니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좀 토론을 부탁드렸습니다. 네, 구교현 라이더 유니온 기획팀장님 모시고 두 번째 토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과정에 저희가 함께 열심히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고 저희도 이제 좀 고민스러운 지점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그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산재 사고 발생률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보도에도 나와 있다시피 상당히 이제 뭐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작년에 나온 그 결과를 보면 재해율이 2015년도에서 2019년 사이에 3배 정도 증가했다는 뭐 내용도 있고요. 그 전 산업 산재율에서 특고 쪽이 산재율이 3.4배 높다,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산재와 관련해서 잡히는 통계는 또 특고 쪽은 지금 적용제외 신청 제도가 있잖아요. 이게 다행히 올해 7월 정도 되면 이제 그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사라지긴 하는데, 사실상 사라지긴 하는데, 아무튼 현재까지는 뭐 적용제외 신청 제도가 있고, 그래서 실제로 뭐 그 적용제외 신청해서 이제 산재에 이제 배제된 분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죠. 작년에 이제 택배 노동자들 중에서도 적용제외 써서 그 뭐 사망사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도 제대로 산재되지 못하는 상황들도 있었고, 저희 배달 노동자들 같은 경우도 그 계약서 쓸 때, 물론 계약서를 쓰지 않기도 하지만 계약서를 쓸 때 그 적용제외 신청서를 같이 써서 뭔지도 모르고 그냥 써서 내고, 나중에 이제 사고 났을 때 그것이 적용제외 신청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아예 통계에 그 사라져 있는 사람들도 있고, 적용제외 신청서조차도 쓰지 않고 산재는 아예 나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 특수고용 노동자들, 플랫폼 노동자들도 또 상당히 많은 여전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종별 재해율도 보면 뭐 건설기계 이쪽이 제일 많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같은 지금 이륜차 오토바이를 활용해서 이런 특수고용직 쪽이 또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그 배달 라이더들 같은 경우로 보면, 제가 이제 라이더 유니온이어서 보면 그 경찰청에서 추정하는 자료입니다. 이거는 정확한 통계는 대한민국 누구도 모르는 통계인데, 이틀에 1명 정도 사망사고가 나고 있다고 합니다. 더 될 수도 있는데, 이 배달 노동자 뭐 어디 등록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추정하기로 이 정도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게 뭐 코로나 맞아서 배달이 이제 뭐 빵 터져 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규모도 커졌고, 배달 노동자로도 상당히 많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작년 9월, 8, 9월 정도에 이제 쿠팡 이런 데서 배달하면 하루에 한 4-50만 원 번다, 1년으로 치면 연봉 1억 된다라는 게 기사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진짜로 그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자영업하시거나 이런 이 저임금 노동 하시는 분들이 그 배달 쪽으로 많이 오셨어요. 많이 오셨는데 이제 사실상 아무런 어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 일하다가 초기에 뭐 3, 4일 만에 사고 나고 상담도 들어오고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그런 일들은 좀 드러날 것으로 보고요. 근데 이런 특수고용 노동자들과 관련해서 현행법에서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면 의무로 나와 있는 게 뭐 요런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뭐 안전 조치 및 보건 조치를 해야 되는데 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거 작년 1월부터 시작이 되긴 했는데 교육 실시해야 된다 의무는 있는데요. 그래서 그 사업주가 교육 실시 안 하면 이제 과태료도 부과당하고 이런 게 생기긴 했는데 문제는 지금 1년이 넘은 상황인데 적절한 교육 콘텐츠가 아직도 개발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배달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시하는 교육 자료가 있어요. 동영상 교육 자료가 있는데 그거를 보면 오토바이에 오자도 안 나옵니다. 네, 완전히 전혀 상관없는 사무직종, 생산직종, 그리고 화물 운전 직종 뭐 이런 쪽에 관련 내용을 그대로 그냥 넣어놨어요. 새로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네, 대단히 그거 보면 정말 황당한데 아무튼 뭐 그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뭐 배달 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라는 것도 새로 들어오기는 했었죠. 근데 이제 그냥 추상적으로 안전 및 보건 조치 해야 된다는 정도고 여기에 이제 안전모를 썼는지 뭐 이런 정도 체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은 있으나 마나한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상에 와 관련된 플랫폼 노동도 관련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들어는 왔습니다. 종사자의 규정에 보면은 아무튼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뭐 그 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 노무 제공자들, 저희도 이제 근로계약서 쓰지 않고 이제 뭐 특고 플랫폼 이런 형태니까 이런 노동자들도 여기에 종사자의 규정으로서는 포함이 될 수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법의 5조에 보면 요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뭐 의무 사항이 있는데 다만 이제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무튼 뭐 법적으로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이 들어간 것으로는 보이는데 이게 사실상 이렇게 되면 특고 쪽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무조건 이것 때문에 배제된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결국 이런 조항들 때문에 사용자 책임이 면해지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좀 고민이 있는데요. 이유는 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들이 시설 장비 같은 경우를 스스로 조달하는 경우들이 많죠. 사용자들이 제공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비용을 들여서 조달하는 경우들도 많고 이게 이제 플랫폼 노동으로 또 넘어오면 여기에 더해서 근무 일정, 근무 시간, 근무 장소 등도 노동자가 스스로 정하도록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노동자의 자율에 맡겨져는 있어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 플랫폼사가 노동자 떼를 만들어놔서 일종의 이제 클라우드 워커들을 노동자 군을 이제 형성해놔서 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추어 놨거든요. 또한 이것이 가능한 것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노동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또 가능해진 요소도 있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노동자 자율로 현재 되어는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 사업주의 지배 운영 관리 책임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고민입니다.
뭐 또 다른 형태로 보면 방문 판매 노동자들 같은 경우도 소비자의 집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사업주가 자신의 지배관리 영역을 벗어나 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니냐 이런 고민인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노동자들이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지난한 법정 투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게 사실상의 지배 운영 관리 책임하에 들어가 있다. 뭐 또 아니다. 이런 걸 두고 다퉈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책을 위해서는 그 책임 사업주 인정 기준에 있어서 이 시설 장비 장소에 대한 사항이 아니라 노무 제공자의 보수, 업무 방식, 평가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는 여부를 가지고 이 법상의 책임 사업주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결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거든요. 이를테면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 같은 경우가 보수에 대한 거, 뭐 평가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결정하고 결국 그런 것이 배달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지금 배민이나 쿠팡 같은 경우가 무차별적으로 신규 입직을 막 늘리고 있고 보수도 삭감하고 있고 장거리 콜 막 배차하면서 배달 속도까지 평가를 사실상 하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극단적인 경쟁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결국은 이 배달 라이더들, 배달 노동자들에게도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기준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좀 더 포괄적인 이 형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제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익찬 변호사님 이제 세 번째 토론인데요. 28분까지 7분간 토론 시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속 과제에 대한 토론을 맡았는데요. 후속 과제는 일단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랑 법 개정을 전제하지 않고 향후 투쟁에 필요한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그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4조의 의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소 모호합니다. 그래서 그게 오히려 그러니까 열심히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막판에 국회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좀 애매모호하게 변질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부분들 분명히 있고요. 개정을 하지 않고 이제 앞으로 개정 전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후속 과제, 법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와 시행령이 어떻게 제정될지 이 부분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시행령에 있어가지고 지금 대통령령에 이제 아마 곧 입법 예고가 될 텐데요. 이제 뭐가 있냐면은 동일한 그 중대산업재해 정의에 있어서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지금 급성 중독 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대통령령으로 위임이 돼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급성 중독에 준하는 것으로만 한정이 될지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뭐 과로사나 아니면 직업성 암과 같은 것들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에 관해서 주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올 한 해 동안 뜨겁게 이제 투쟁이 벌어질 것 같고요. 뭐가 세부적으로 될지는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말씀만 제가 오늘 강조를 해도 저는 오늘 저의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작년부터 틈날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유튜브에서 영국 산재 예방정책 패널 토의라고 검색해 보셔서 이거 한번 오늘 끝나시고 꼭 봐주십시오. 이게 그 경총에서 패널 토의를 한 건데요. 그 영국 산안법 전문가들을 모시고 얘기를 한 건데 영국 산안법의 내용에 관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약간 취지는 뭐냐면요. 우리나라 산안법처럼 이렇게 열거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영국은 포괄적으로 책임을 묻습니다. 어떤 행위가 잘못됐다. 우리 산업안전 보건 규칙 한 800개 되는 거 그렇게 열거가 돼 있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책임을 묻고요. 원청과 하청도 기본적으로 가리지를 않고 책임을 다 묻는 것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영국의 산재가 급격하게 오늘 우리가 아는 수준으로 감소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영국의 기업살인법이 중요한 것 이상으로 영국의 기본적인 산안법이 중요한 것이고 앞으로 우리나라 산안법도 이렇게 가지 않으면은
지금처럼 아마 계속 숨바꼭질만 계속 될 겁니다. 뭐를 어떤 의무를 했냐 안 했냐, 그거 책임자가 누구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결국 바람직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나라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이 흐름과 같이 최대한 좀 경영 책임자 그리고 피해자가 근로자인지 특고인지 개인 사업주인지를 가리지 않고, 그리고 가해자가 원청인지 하청인지를 가리지 않고 포괄적으로 의무를 부여를 하고 그 의무 위반에 따라서 처벌을 하겠다라고 하는 정신에 서 있는 거고, 그게 보편적인 상식에도 맞습니다. 그 꼬리 자르기 식으로 밑에 사람 처벌하는 게 아니고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 법의 내용인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실제 법조문에 있어가지고는 아까 그 4조에 나온 4조 의무 위반 조항에 나온 내용들이 조금 여러 가지 경영 책임자가 피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과제다라고 하는 말씀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호주 같은 경우에는 그 정신질환으로 인한 이미 처벌도 많이 하고 있어요. 정신질환을 유발한 것으로 형사처벌도 이미 많이 하고 있고, 정신질환을 유발시킨 것으로 인한 자살 사건도 산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 빅토리아주 같은 경우에는 이 브로디 펜락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이버에 뭐 브로디 사건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은 저희 직장 내 괴롭힘 관련돼 가지고 아마 그때 잠깐 좀 언급이 좀 많이 됐었습니다. 잠깐. 근데 이제 이것이 사실 산안법 위반으로 자살 유발한 게 처벌까지 다 받았다는 거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이제 경영 책임자 등을 과연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게 앞으로 쟁점이 될 겁니다. 입법 해석함에 있어서 원청들은 당연히 피해가려고 할 거고, 그리고 경영 책임자가 과연 이제 누구냐,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은 대표이사라고 보이는데, 혹은 대표이사 뒤에 있는 기업 총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과연 누구냐, 이에 준해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 이 법을 만든 이제 우리 운동 세력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정말 대표이사에 거의 준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은 하급 실무자는 이 경우 해당되지가 않고, 하급 실무자 잘못을 따지고자 하는 것 때문에 웬만한 경우는 다 이 대표이사가 처벌돼야 된다고 하는데, 저쪽은 이제 최대한 이쪽으로 그 밑에 이 준해서 하는 사람으로 책임을 떠넘기려고 할 거고요.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마지막은 이제 이 4조의 의무의 내용인 겁니다. 4조 의무 내용을 보면 있어가지고는 1, 2, 3, 4호가 있는데 1호와 4호가 대통령령으로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노동부 TF에서 아주 열심히 논의를 하고 있고요. 최대한 줄이려고 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재해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아마 아주 이제 좁히려고 할 거고, 4호에 있어서는 이 안전보건권 관계 법령을 오로지 산안법으로만 줄이려고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최대한 여기에 들어가는 법령의 숫자를 이제 줄이려고 할 겁니다. 2호와 3호는 이게 비교적 저는 해석이 명확하다고 봤는데요. 이것도 그 며칠 전에 나온 경총 의견서를 보니까 뭐 이것도 모호하다고 뭐 난리를 치던데, 이거는 글쎄요, 뭐 실제적으로 쟁점 될 수 있겠지만 어차피 시행령으로 이건 입법이 넘어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구체적인 투쟁을 할 때 이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참 오해를 많이 사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지 않아도 법 논리상 이제 원청과 경영 책임자의 처벌은 그 업무상 과실치사죄로서 가능은 다 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요점입니다. 다 가능은 했는데 현실적으로 수사력을 그렇게 투입을 하지를 않는다, 언론의 주목을 받는 사건이 아니라면은,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이제 이 법을 통해서 원인 제공자인 원청이 처벌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중요한 의사결정한 대표이사가 처벌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경총의 그 구구절절하게 하는 그런 비판들이 굉장히 기술적이고 정교하게 들리는데 사실은 하나도 다 맞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형법에 업무상 과실치상죄랑 업무상 과실치사죄부터 위헌이라고 날려버려야 돼요. 근데 그런 주장은 감히 못하거든요. 그래서 전혀 위축될 필요 없이 열심히 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이제 다들 이렇게 발제와 토론해 주셨고요. 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그 의미와 그 과제,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 법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이제 자본의 이제 발버둥이 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이제 우리가
뭐 크게 이제 뭐 걱정할 필요 없이 앞으로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또 필요하면 시행령 제정이나 등등 이후에 있을 과정에서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또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될 수 있게 함께 또 싸워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일단 첫 번째 세션은 마치고 사무국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와 토론에 수고해 주신 분들께 박수 한번 박수 드리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